네, 지금 여당이라고 할까요? 여당은 이제 경선 중인데 민주당은 뭐 예상대로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뭐 놀라운 득표율도 보이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약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여러 개 이미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본다면 일단 눈에 띄는 거가 그 이번에 거부안이 시행됐던 세법 개정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가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목표는 뭐 코스피를 이제 5천까지 올려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물론 뭐 대선 후보로 나와가지고 코스피를 뭐 반토막 내겠다 이런 분은 없겠죠. 다 하여튼 5천이 됐든 7천이 됐든 이거 못한다고 탄핵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지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과거를 보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이 취임하면 1년 안에 코스피 3천 만들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불행하게 1년 만에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3천은 이제 못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그건 이제 과거 얘기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코스피 5천을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건가요? 그 평론가님께서 먼저 한번 진단해 주시면은. 네, 일단은 지금 우리 코스피가 대충 뭐 한 2,500원짜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차기 정부를 끌어가겠다는 분이 네. 뭐 어느 당과 상관없이 저희 목표는 코스피 3천입니다. 이거는 목표가 될 수가 없잖아요. 네. 엎어지면 코 나올 텐데. 네, 500포인트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뭐 한 4천 정도는 또 한 30% 상승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좀 약간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또 4자를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 기왕이면은 기왕이면 5자 정도 해서 예, 뭐. 크게 그 정도의 비전을 제시한 거다라는 100% 정도. 예, 어떤 정도로 보면 정치적 수사일 수도 있지만 충분히 달성 가능하게 적어도 잡힐 수 있는 네. 범주 내에서의 목표다. 저는 뭐 네. 정치적 수사 겸 또 네. 현실성도 있는 그 정도의 네. 어떤 비전 제시다. 일단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비전 제시는 뭐 얼마든지 좋죠. 예, 그런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런 비전이 나오면 또 그런 꿈을 국민과 함께 꾸는 거 좋습니다만 내용이 만약에 빈약하거나 행동 플랜이 없으면 그렇죠, 그건 이제 뭐. 신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곰곰이 따져봤어요. 이재명 대표가 내건 코스피 5천 플랜, 5천 시대. 크게 보면은 그 근거는 5개로 제가 이제 보이더라고요. 네. 하나는 이제 뭐 쪼개 하나씩 네. 뭐 따져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크게는 일단은 5개가 상법 개정 재추진. 네. 두 번째는 주가 조작이라든지 아무튼 시장을 저해하는 불법 네, 그렇죠. 행위 등등등에 대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그다음에 네. 세 번째가 쪼개기 상장 시 일반 주주에게 우선 배정, 신주 우선 네. 배정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그다음에 네. 다섯 번째가 저 PBR 주식 정리. 요 5개 구체적인 행동 플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 행동 플랜이 만약에 계획대로만 네, 된다면 잘 먹히면. 5천 시대는 무난하다 이런 어떤 네. 로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다 되느냐 또는 뭐 그런 건 이제 우리가 겪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네. 일단 플랜상으로 이 정도가 만약에 된다. 네. 그럼 저도 5천 시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5천이라고 하면 지금 2,500 정도니까 이제 100% 정도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건데, 그럼 소장님께서는 이 5가지 방법 얼마나 그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오히려 5천보다 5천 가는 것보다 이 5가지 실현이 더욱 더 현실성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네.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이 우리가 기업의 밸류라든지 가치가 글로벌 뭐 가치 스탠다드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글로벌 가치 대비 이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죠. 물론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요소도 있고요. 또 남북 관계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소 중에 하나지만 지금 이제 박시성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증시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 불법 주가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상법 개정은 일단은 좀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 쓴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도 같이 이제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은 나머지 4개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봐요.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동일하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공통된 부분으로 지금까지 찾아낼 수 해왔던 있는, 부분이니까. 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있어서의 뭐 물적 분할에 있어서 인적 분할이나 물적 분할에 있어서 주주를 배제한 문제들 이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돼 있으면 우리는 좀 다르지만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게 된다라면
제값받기가 가능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5천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기업 가장 좋은 것은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남으로써 그 부분이 이제 그 경제가 그렇죠. 성장함으로써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음으로써 제자리를 찾아가는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네네. 그런 부분들은 일단 한 1000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전 대표가 이제 대선 주자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관련된 얘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MSCI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신흥국 지수 대비 그 MSCI 선진국 지수는 대략 한 3배 정도 규모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그 외국인들의 수급조차도 이제 또 달라지게 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안정을 찾고 하나하나 쌓이게 된다라면 기업의 지금 이제 우리는 기업의 펀드멘탈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의 펀드멘탈은 당연히 줘야 되지만 기업의 펀드멘탈이 현재 수준만 된다 하더라도 MSCI 선진국 지수에 따른 전반적인 뭐 수급의 유입, 그 다음에 체질 개선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경제 체질이 개선이 되고 있고 투자자들의 인식이 개선된다라는 부분들, 정치적 안정에 따른 또 환율의 안정, 뭐 이런 부분들을 놓게 된다라면 과거에 이제 대부분 대선 주자분들께서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했던 이러한 아젠다 설정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 이재명 지금 뭐 대선 주자가 뭐 다른 분들보다 뛰어나서다라고 저는 꼭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투자자분들이 수면 위로 확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 전에는 늘었죠. 예.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부끄러운 것처럼 마치 내가 주식 투자한다라고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냥 단지 경제 성장의 하나의 모습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만약에 그러니까 기존의 대선 주자들은 그렇게 봐왔던 거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 뭐 3000 시대, 지수 5000 시대를 열면 그만큼 우리가 경제가 발전한 거야라고 봤었던 기존의 대선 주자였다라면 지금의 이재명 이분은 그 맥락과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도 대선 주자 결정 나면 네. 저는 이 주식 시장과 관련된 공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네, 아니겠나. 그거는, 단지 이재명 당연한 지금 대선 주자가 먼저 치고 나온 거고 먼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저는 뭐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 주식 시장과 관련된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것은 우리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변화된 사회 구조의 변화의 일환이다. 또 이 부분도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MFCI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떤 정부를 무관하더라도 그렇죠. 계속 해왔고 그 선정은 MFCI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나름 절차가 있어서 잠깐 우리가 좀 이탈이 됐다가 다시 처음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지금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도 외환 거래 시간을 네, 좀 그렇죠. 늘려놨고 네, 뭐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그거는 해왔던 뭐 거니까. 정부의 성격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가야 그렇죠.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과거의 대통령들이 이제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언급을 했을 때 그래도 제일 기억이 남는 거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때는 아마 뭐 747 공약, 뭐 그렇죠. 7%씩 뭐 4년간 뭐 성장을 해서 세계 7위의 대국을 만들겠다였는데 뭐 결국 그건 되지는 못했어요. 일단 금융위기 때 뭐 7% 성장한다는 게 뭐 쉽지도 않은 부분도 있었고, 근데 단순히 선언만 했다고 보기에 좀 아쉬운 부분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주가 회복이나 경기 회복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랐던 것도 한국인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뭐 환율 관련해서 통화 스와프를 해서 저도 기억이 남는 게 통화 스와프 발표된 날 그날 환율이 177원 떨어지거든요. 아마 그런 일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주가를 되돌리긴 했습니다. 아마 취임할 때 1,700 정도였다가 2,100까지 금방 끌어올리는 데는 역할을 해서 그 절대 레벨 3,000은 못했지만 상승률로 따지고 보면 얼추 그걸 좀 해냈다라고 봐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예.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게 전쟁 상황에서는 그 명령이 간단 명령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적을 어떻게 물리치기 위해서 확실히 따르라. 그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도 있었어요. 뭐냐면 뭐 공과는 있습니다만
이명박 정부를 말씀하셨으니까 이명박 정부 때 4대강이라든지 747이라든지 어떤 명확한 그 이제 목표 설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달성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뭐 글로벌 변화라든지 4대강 문제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목표가 확실했고 거기에 총력이 이제 집중됐다라는 건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한 측에서는 도대체 정부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경제적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좀 불투명하다. 그건 긴축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됐든 뭐 긴축이 긴축이 됐든 목표였으니까. 어떻게 됐든 네. 그것도 이제 우리 이제 성장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었던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네. 이게 봤던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수 5천 시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뭐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것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목표 설정의 어떤 정치적인 그 확고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박승 평론가님 잘 설명하신 것처럼 4천 그 진짜 애매한 상태인데 네. 그렇다고 6천, 7천을 부른다는 것은 그거는 좀 너무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처럼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정치적 수사로서는 네. 우리가 좀 정말 훌륭하다라기보다는 네. 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네.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코스피 5천 시대 네. 아까 그 5가지 플랜을 말씀드렸는데 네.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네. 이걸 다 모아보면 성격이 딱 이겁니다. 하나는 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들자. 일단은 네. 집 나간 집토끼, 소위 말하는 네. 동학개미 아닙니까? 네. 지금 3년간 48%의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리 시장을 버리고 미장으로 나가셨단 말이에요. 네, 이분들 그리고 다시 지금 모시고 고생 많이 하고 와야죠. 계시죠. 다시 모시고 네. 와야죠. 집토끼 잡아 오셔야죠. 네. 네.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도 사실 그다지 한국 시장에 대한 뚜렷한 매력을 못 느끼고 요번 달을 제외하고 작년부터는 쭉 9개월 연속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외국인들도 엄밀하게 보면 우리 시장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도대체 동학개미 뭐 외국인 할 거 없이 우리 시장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외양간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5가지 정책의 핵심은 시장을 매력적으로 네.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돌아오면 어떻게 대우해 줄 건데요? 주주답게 대우해 주겠다. 그동안은 주주들에게 솔직히 말하면 뒤통수 많이 쳤거든요. 예, 뭐 우리 상법 가지고 얘기 많이 했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미장으로 가신 분들이 뭐 수익률은 뭐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가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 아, 이게 첨단 자본주의구나. 적어도 내가 주주로서 홀대받지 않는다라는 걸 그렇죠. 확실하게 혁신기업들도 느끼신단 많고.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대접받아본 분들을 다시 거꾸로 불러 올리려면 우리 시장에서도 주주 대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장을 매력적으로 한다, 주주를 대접하겠다. 네.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확실히 불러와야 됩니다. 우리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시장이 이미 세계 뭐 탑10급이니까 우리끼리는 안 됩니다. 결국 외국인들을 통해서 자본 유치해서 매력은 끌어올라가요. 우리밖에 없죠. 그 외국인 얘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투명성, 뭐 주가 조작이 아직도 횡행하니까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된다. 원스트라이크하고 좋은 예도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눈길을 끄는 게 이 저 PBR주를 솎아내겠다는 거예요. 그 밸류업 같은 거 아닙니까? 밸류업이랑 비슷한데 네. 이것도 이제 아까 앵커님 말씀 주셨어요. 네. 있는 것만 잘해도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네. 근데 왜 안 했냐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일군 다음에 기업가들의 꿈이 뭐냐? 일단은 상장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상장 요건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거래소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일단 상장 엄청 까다로운 요건을 통과해서 상장의 허들을 넘잖아요. 네. 그 허들을 넘은 기업들을 믿고 거래하십시오라는 게 상장 기업인데 그렇죠. 허들만 딱 넘어놓고 나면요 다시 그 기준을 엉망진창으로 하회해도 퇴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네. 입장료만 높고 관리가 안 됐던 게 우리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특히 PBR 관련해서는 이웃나라나 선진국은 뭐 하다못해 뭐 우리에 비해서 2배 정도 되는데 네. 우리는 지금 PBR 0.12짜리들이 아직도 퇴출이 안 되고 네, 아직 존재한다. 있습니다. 이건 뭐냐? 퇴출 기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기업을 예를 들어 퇴출하려고 하면은 수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예, 투자자들이 완전히 퇴출되거나 하면 이제 쓰레기가 휴지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살려만 달라, 네. 뭐 연기해 달라. 그렇죠. 그러다 물론 간혹 뭐 100개 중에 한 개는 살아나기도 합니다만은 거의 안 그렇죠. 살아나요. 근데 자기 주식이 마치 그 100개 중에 한 개 될 것처럼 해서 수많은 민원이 있다 보니까 골치 아파서 사실은 퇴출이 안 돼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로직을 제가 가만 보니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앵커님, 저, 네. 우리 소장님 셋이 이 대한민국에 있는 주식 3개라고 해보고 우리나라 시총이 300만 원이라고 해보면 네. 평균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시총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제 주식이 만약에 문제가 많은 주식이어가지고 퇴출이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정도 시총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이 돈이 예를 들면 앵커님 주식에 50만 원이 가고 네. 소장님 주식 50만 원이 가잖아요.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시총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개별 주식은. 네. 주식이 속가지니까요. 종목이 그러니까. 속가지니까 이 효과를 반영하고 그래서 늘어난 PBR로 인한 환산 효과를 계산해 보면 5천 시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네. 로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다. 아주 중요한 얘기고 맥은 네. 잘 짚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가 PBR이 낮은 애들 때문에 평단가가 내려가는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중복 상장이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중복 예. 상장이 가장 큰 문제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윤석열 정부도 이거를 좀 해결하려고 했다가 재계가 이제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일단은 재계 입장도 이해는 되죠. 그러니까 상속세가 살인적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세트로 해줘야 길을 터주고 몰아야지 한쪽에 몰면 우린 떠날 수밖에 없다. 는 얘기가 어느 정도 정부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들려서 지금 현재까지 조금 처음보다 좀 뒤로 밀린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지금 더 강하게 간다고 하니까 중복 상장은 막을 것 같은데 그럼 기업들에게 숨통은 어떻게 틔워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숨통을 틔워줘야 되나요? 기업이 망하면 어떻게 코스피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업이 그 중복 상장 안 해주면 기업이 망할까요? 아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재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상고를 떠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가 상법 개정안도 반대를 했고 물론 입장이 다르겠죠. 제 입장과 저는 이제 대주주도 아니고 그 뭐 이렇게 자식한테 상속할 뭐가 있으니까 입장이 다를 수가 있긴 하겠지만 이건 입장이죠. 입장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도 충분히 논의는 돼요. 근데 마치 주주들을 협박해가면서 중복 상장 안 시켜주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논점을 뭐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둘 다 말이 안 되니까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지 접점을 않겠느냐. 찾는다라는 것이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접점을 찾는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중복 상장을 해서 지금 이제 수많은 주주들이 정말 우리 카카오 같은 경우 처음에 2020년에 카카오가 지금 몇 개가 됐죠? 한 뭐 7, 8개가 됐어요. 그렇죠. 그게 과연 그 기업이 주주들에게 돈을 받아서 제 역할을 한 것일까요? 그것을 중복 상장을 안 시켜준다 그래서 카카오가 카카오가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였을까요? 예를 들자면 저는 카카오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론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갑자기 내가 그 배터리 회사를 갖고 있는데 배터리 회사 가지려면 돈을 내라라고 얘기하는 그 LG 엔솔과 같은 그런 LG 화학과 같은 그런 행태가 과연 중복상 우리가 상속과 관련된 부분일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속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상속에 관련됐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주주들이 그 돈을 다 내가지고 그렇다면 해외로 떠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중복 상장 인정해 줄 테니까 해외로 가지 마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중복 상장은 이제는 안 해야 되니까 상속세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얘기인 거죠. 근데 저는 그거와는 연계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단순하게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세법 개정과 우리나라 상속세법 개정과 전체적인 문제이지 그걸 주식시장을 갖고 들어와서 그 주식시장에서 양보를 할 테니까 그거 주식시장에 강화할 테니 세법을 양보하라는 것은 그거는 이거보다 더 한 차원 위의 국가적인 논의고 만약에 제가 오너라면 쿠팡처럼 할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한국에 갈 이유가 없죠.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우리나라에서 대주주들이 편하게 영업을 하다가 만약에 그러한 그러니까 애시당 출발을 거기서 한 거랑 여기 행태에서 그 상법이 우리랑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거랑은 제가 볼 때는 저는 떠날 수 있는 사람들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미국도 말씀하십시오. 재밌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이념적인 부분은 다 어느 주장이든 오를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접점을 찾아야죠. 정치는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합의니까. 숙제를 해결해 가는 게 이제 중요한데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코스피 5000 시대의 첫 번째 행동 플랜이 뭐였냐면 상법 그렇죠. 지금 그게 재개정이에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법 개정안 재추진인데 원래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했던 안을 이번에 사실은 이제 사실은 이번이 두 번째거든요. 추진하면서 뼈만 남기고 살은 덜어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입니다. 덜어냈어요. 왜냐하면 통과라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하던 국힘이나 정부가 끝까지 반대해서 거부권이 행사돼서 결국 국회로 돌아왔는데 4표가 모자라서 완전히 이번에 폐기가 됐거든요. 근데 요 버전 말고 이재명 대표의 공약은 다시 원래 덜어냈던 살을 붙여서 원래 민주당이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풀 버전으로 재추진하겠다. 원래 하려고 했던 걸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1,500만 우리 그 개미 투자자분들이나 뭐 각계 분들이 환영하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재계나 이제 특히 이제 총수 일가 쪽이나 이쪽에서는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게 그러면 헤지펀드에 공격받는다, 뭐 소송이 남발된다, 이래가지고 경영권이 어떻게 지켜지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100번 양보해서 말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주장을 하려면 내가 주주들을 항상 신경 쓰고 이렇게 경영하다 보면은 헤지펀드들이 우리 주식을 탐내 가지고 경영권이 쉽게 넘어간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 라고 지켜주려고 봤더니 알고 봤더니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의무 공개 매수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 회사를 사야 되겠어 라고 딱 하는데 요즘으로 치면 이재용, 뭐 네. 정의선, 정용진 이런 사람들 지분만 딱 사면 그 기업 전체를 지배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걸 다 살 필요가 없네. 요거 10%만 사면 되겠네. 라고 해서 딱 사면서 당신 지분에 대해서 내가 할증,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을 주면서 살게. 이렇게 해갖고 100만 원 주면 살게 될 걸 한 140만 원 주고 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딱 사서 그 기업을 탁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외국은 이게 왜 안 되냐면 너가 우리 회사의 대주주를 100만 원짜리를 140만 원 주고 샀어? 20% 할증했네, 40% 할증했네? 그러면 나머지 모든 사람의 주식도 다 똑같은 가격으로 사. 이렇게 요구하면 사줘야 돼요. 예, 프리미엄이 없는 거죠. 예, 다 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수 비용이 어마어마해져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약탈적 이 기업 사냥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거꾸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대주주들한테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넣어줄까요? 그러면 그건 또 반대해. 왜 반대하는지 아세요? 나만 할증 받고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건 반대한단 말이에요. 하루 아침에 바꿀 수가 없는 문제인 바로 것 그겁니다.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네. 오너나 이 사람들이 일단은 투명한 시장을 만들 때까지 일단 희생하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선진화된 자본시장으로 딱 정착된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대를 못 물리지 않느냐 또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약하니까 소위 말하는 뭐 포이즌 필이라든지 그렇죠. 황금주라든지 네. 서구사에서 하고 있는 몇몇 조항 정도는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죠. 하면은 사회적으로 제가 볼 때 충분히 논의이 되는 지점이 나중엔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현실을 본다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닭이 먼저는 달걀이 먼저냐고 할 때 그동안은 십수년간 사실은 너무 미뤄왔어요. 예, 우리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손해 많이 보고 네. 그 사람들의 어쨌거나 탈법적인 행동이나 그러니까. 우회 상속이나 이런 네. 것들을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먼저 동시에 해결합시다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네. 시장을 우선적으로 투명하게 만드는 절차를 다 해놓고 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에 이제는 문제가 없겠다 할 때 조금씩 예, 그런 네. 논의들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후를 굳이 따지자면 네. 동시 이행보다는 기업들도 좀 이번에 양보하면서 한 발씩 좀 물르긴 예, 해야 될것 먼저 같아요. 시장을 예쁘게 만드는 네. 조치에 대해서 과감하게 동참한 다음에 신뢰를 얻고 난 다음에 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 좀 합니다. 예. 뭐 미국도 지금 처음부터 뭐 선제 시장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80년대 밸류업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 미국도 한 40년 걸렸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두 달 밸류업 얘기 나온 지 해봐야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접점을 찾지도 못한 상황이고 예, 그런 상황에다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저도 투자자의 한 명으로서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경영권 프리미엄이거든요. 어떻게 같은 주식에 누구는 프리미엄을 주고 누구는 오늘 코스피 종가로 사느냐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좀 해결을 좀 해야 된다. 한 말씀을 짧게 네, 드리면요. 사실 선거라는 것은요. 끓는 냄비입니다. 멀팅팟입니다. 그렇죠. 그동안 움츠려왔던 각계각층의 요구, 다음 대한민국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요즘 특히 수많은 더운 것 같아요. 희망사항들이 쫙 나오면서 어떤 데는 그게 공약으로 수용되기도 하고 그 힘을 얻기도 하면서 막 믹스돼서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을 쫙 퍼지면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나아가는 네. 중요한 축제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경제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캠프에서 발표한 게 있거든요. 성장과 통합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그거 말고요. 개인이 가장 이재명 대표가 육성으로 발표한 공약은 이게 1호예요. 코스피 5천 시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걸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한국 주식시장 선진화의 제가 볼 때 이런 과정,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건 성급해, 아니야 그건 해야 돼. 또 이제 국힘도 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의 선진화의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라서 이런 얘기를 좀 활발하게 해가지고 다 쏟아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예, 물론 그 당위성만 보고 또 밀어붙이면 또 현실은 또 그렇지도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항암제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항암제를 너무 때려버리면 항암제 때문에 환자가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 얘기하면 또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5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